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K방역의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외국은 일단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 얘기 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지금 OECD 이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방역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제도 이제 잘 선방한 국가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했냐면 1등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1등한 그래프가 아주 독보적으로 확 올라가 있죠. 2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 2등이랑 뭐 거의 꼴등까지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 네.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제일 먼저 유행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유행을 제일 빨리 겪은 나라가 중국의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2월 18일에 이제 31번째 환자 나오고 나서 대구 경북이 확 유행이 시작됐죠.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3월, 2월 말, 3월 초에 미국이 막 들끓기 시작했고 유럽이 들끓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갑자기 한 2, 3주 고생을 하더니 유행 커브가 빨리 확 꺾여가지고 금방 안정되는 거를 보면서 한국 이상하네? 그랬고 근데 한국이 갑자기 잘했는데 자기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이 잘했으니까 자기네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엄청났죠. 1차 유행도 엄청났고 유럽도 특히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는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던 시기가 5월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막 쟤네 진짜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이 저렇게 당했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국가들이 자기국에서 다 난리 다 치르고 나서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방역도 잘했고 경제도 잘 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때 저도 이 보고서 읽으면서 조금 뿌듯 이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K 방역의 실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2015년에 메르스를 겪은 게 어쩌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의 미국처럼 메르스를 진단하는 체계가 빨리 안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열이 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메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거 검체 뽑아가지고 질병관리청 보내가지고 한 2, 3일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못 해주니까 병원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열 나는 환자인데 이게 메르스야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진단 방법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신속 승인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세팅을 한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이거를 처음 써먹었어요. 진단 체계를 빨리 갖춰야 이런 유행을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라 어쩌면 메르스 때 엄청 고생했지만 메르스 때 맞은 매가 어쩌면 코로나19 초기에 대응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 그러니까 1월 10일이면 우리나라 1번 환자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게 12월 31일 날 알려졌잖아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미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구축해서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체계를 이미 1월 10일 날 갖추고 있었어요. 예, 엄청 빠르죠. 그리고 1월 27일 날 질병관리본부 진단검사의학회 의료진단업체가 이때 사실은 설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민간에서 진단시장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민간 회사에서 진단시장 만들어서 가져오면 저기 진단검사의학회 분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밤새 가지고 그거 확인해 가지고 신속승인 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2월 4일 날 첫 시약이 식약처 긴급 승인 받았어요. 며칠이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어떤 회사가 시약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이 시약 잘 된다, 진단 잘 된다 해서 승인해줬고 2월 7일 날 민간 47개 병원에 다 시약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 3,000명 이상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나라가 이미 갖췄어요. 예. 그리고 며칠 지나서 대구 경북이 일이 벌어졌죠. 열흘 지나서 2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때 이거 안 됐었으면, 그래서 하루에 3,000명 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안 만들어놨었으면 대구 경북대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검사를 초기에 너무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으니까 조금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후유증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자가진단 키트 뭐 보급하겠다 막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예, 근데 자가진단 키트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검사를 잘 안 돌아, PCR을 잘 못 돌리는 국가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뭐 버스 타고 잠깐만 나가면 선별진료소에 있어서 거기 가서 검사 맡으면 하루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인데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보시면 3.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한 50에서 70% 잡는데, 아니 증상이 있어서도 50에서 70%밖에 못 잡는데, 증상이 없으면 뭐 없으니까 더 못 잡는 거죠. 근데 사실 증상이 있는 분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선별진료 선별 바로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한테 진단할 게 아니라, 보통 자가검사 키트가 보통 쓰는 게 뭐 학교에서 쓰겠다 그랬고 뭐 이런 데 쓰겠다 그러는데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단이 중요하다, K방역 막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K방역이라 그러고 너무 강조해서 너무 정치권에서 막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저희가 엄청 싸웠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냥 꼭 필요한데 지금 쓰고 있는 수준 정도로 좀 수렴은 됐는데, 약간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좋은 면이 있으면 그 뒤에 꼭 안 좋은 면도 꼭 생겨요. 그다음에 K방역 실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대규모 선별진료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특히 대구 경북에서 하루에 뭐 900명씩 진단이 되려면, 900명이 진단되려면 검체를 몇 명 정도 해야 되냐면 7, 8천 명 정도를 해야지 9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 진단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내내 진단율이 한 1%에서 3%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대 거의 20%까지 올라갔었어요. 드라이브스루 방식. 그리고 저런 식 컨테이너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냥 걸어가면서 쭉 지나가면 와서 안녕하세요, 이름 뭡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검사하세요. 검사하고 딱 집에 가게. 딱 지나가, 그냥 쭉 걸어 지나가면 되는 거. 터널 같네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날 사실 대구에 내려갔을 때 그날 밤에 제 카톡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예, 시장님 만나기 전에 일단은 일단 이런 거 우리 빨리 대규모 선별진료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카톡을 했더니 이제 보시면 새벽에 이제 새벽 4시 넘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그 그림이 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구시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열린 정부 얘기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민간과 정부가 열린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요새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2월 21일에 이제 대한감염학회 경증환자진료위원회 생활치료센터 제안했다 했고, 대구에서도 뭐 예방의학회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3월 4일에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연수원이 있었던 곳에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가족 간 감염이 되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기들하고 가족이 같이 저런 이제 그런 뭐 콘도 같이 생긴 그런 연수원에 들어가서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었고, 분위기가 약간 콘도 온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연수원들이니까 그냥 이제 저런 숙소에 가서 하니까 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고. 아이들 무서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날까지 대구 경북이 2,000명 넘는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 입원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 좋아진 환자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된 사람은 다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병원 간 이런 전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아주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만 활용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격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이야 국내 숙소가 있으면 국내에서 이제 있으면 되는데, 외국 분들은 숙소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로 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화돼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그 안에서 좀 거주하면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데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한 번 아이디어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응용을 되게 잘하잖아요. 잘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또 후유증이 생긴 게 뭐냐면,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못 보는 데죠. 근데 생활치료센터는 마음만 먹으면
뭐 계속 늘릴 수 있죠. 네. 뭐 호텔도 만들 수 있고 뭐 저기 연수원 뭐 저기 뭐 어떻든 뭐 학교 기숙사 비어 있는 데는 아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늘리면 몇천 개 몇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병실 관리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치료센터가 한 2만 개쯤 있어요. 이러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뭘 안 했냐면 중환자 치료 시설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걸 안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병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2차 유행이 막 시작이 되는데 병상 확보가 좀 늦었죠. 조금 유행에 비해서 약간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언론에서 병상 부족하다고 병상 부족 난리를 쳤죠. 이게 2차 유행 때 한번 이미 난리를 쳤잖아요. 아. 근데 2차 유행 끝나고도 근데 2차 유행이 생각보다 크지 않게 빨리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때 위험했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빨리 안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3차 유행 때 초반에 중환자실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막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대병원에 야 1%씩 다 내놔. 맞아.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오히려 병상 부족에 덫이 상황이 벌어진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얘기. 네. 마스크 기억하시지만 1월, 2월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막 줄 서고 뭐 마스크 찾겠다고 막 했고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진도 마스크 배급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월요일 날 딱 5개 줬어요. 월화수목금 딱 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오는데요. 알아서. 마스크 하나에 막 3,000원, 5,000원씩 그러니까 뭐 5천 원 하고 막 사기치고 막 맞아요. 이랬잖아요. 불법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거 신기하네요. 그건 몰라요, 잘 진짜. 네, 근데 갑자기 답변 마스크 많아졌어. 배급제가 갑자기 시작돼서 맞아요. 1인당 5개씩만 살 수 있는데 요일 정해서 뭐 네, 맞아요. 월요일 날은 생일이 뭐 주민등록증 1일 뭐 5일 뭐 5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줄 서서 사요 그것도.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중복 구매 확인 사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국들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A란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마스크를 5개를 사면 그 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이미 5개 샀다라는 정보가 모든 약국의 전산 시스템에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복해서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했는데 또 문제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 공공 시스템을 오픈했더니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앱 잘 만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여기만 들어가면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몇 개 남아 있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죠. 이야. 그러니까 잘 만들어. 예. 잘하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든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우리나라 되게 잘했다고 얘기하시죠. 그냥 네. 죽도록 추적해서 저 사람 감염자, 저 사람 미적 접촉자 다 잡아내. 분류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했죠. 근데 그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있는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그 부분에 사실 좀 무섭기도 한데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 이동통신사에 연락이 돼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다 알게 다 되는 거예요. GPS 정보까지 확인돼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카드사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카드를 건지 다 정보가 넘어오고요. 법무부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외국을 갔다 왔는지 정보가 전달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 이 사람이 병원 어디 갔는지까지 다 체크돼요. 다 되네군요. 그래서 이거를 딱 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5초. 30분. 10분 이내. 10분이면은 10분 이내. 동선이 그려지고 와. 그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그 사람이 동선을 이제 그 GIS 개념이라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주는 시스템들도 거의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좀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저.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현금만 쓰고 다니고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것 때문에 실제로 좀 재밌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 안 갔다라고 거짓말하다가 걸려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 걸리지 않겠어요?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한국 역학조사 잘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개인정보 막 마음대로 들춰내가지고 하는 게 맞아? 막 이런 부분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비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또 그렇게 근데 역학조사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뭐 저는 여러 번 받아봤는데 제가 너무 털린다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와 관련돼서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 접촉자가 이미 다 확인이 된 경우는 그 장소 공개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밀접 접촉 다 확인됐으면 그 장소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거 절대 공개하지 못하게 해서 초반에는 딱 보면 아, 인가 누구겠네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확진됐다 그래도 그런 정보는 없죠. 다만 역학조사관들은 그런 걸 다 알아서 밀접 접촉자 분리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엔에서도 와서 한국이 역학조사 활동에서 인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와보니 그러지 않더라. 인권 보호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일단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부분들은 인권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실제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인권 부분들,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인권 침해하느냐의 부분도 일부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가 충분히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를 빨리 이겨냈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제 그 계속 성적 올해 백신 접종 전까지 우리가 꽤 잘했다는 거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국가들 있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보시면 접종률이 막 60%로 확 올라가는데 60%에서 안 올라가요. 여기도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런다는 왜 거. 벗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 이미 유행이 꺾이고 있죠. 이야, 이게 왜 그러지? 사망자도 먼저 꺾여요. 우와. 그러니까 사망자는 일단은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들 60세 이상을 먼저 맞췄으니까 먼저 꺾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 시작할 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지금 그때 이스라엘이 1월 달에 10,000명씩 여기 9,000명, 10,000명 나오죠. 이스라엘이 900만이에요, 인구가. 900만인데 엄청 10,000명이 나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서울에 10,000명 확진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는 엄청 많이 걸려. 우리 뭐 200명 나와도 막 가슴이 덜컹덜컹 거리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꾹 참아 주십시오. 밖에 나오지 말고. 그냥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 말고는 다 완전 다 제한했어요. 제한하고 3개월만 참아주면 백신 뭐 몇 배의 돈이 들어 다 끌어와가지고 맞춰드릴게요. 이야. 그리고 모든 정보 다 드릴게요. 그 회사 화이자라는 회사에 백신 정보에 대한 그 이제 효과 분석 자료들 다 지금 넘겼어요. 이스라엘 그 조건으로 먼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국민들이 못 나가고 꾹 참으면서 백신만 맞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꺾였죠. 락다운을 먼저 했으니까. 영국은 더해요. 영국은 뭐야? 백신 접종을 훨씬 먼저 꺾였죠. 영국은 더 강하게 쫙 조였어요. 와. 왜냐하면 영국이 끝났네 이제. 6만 명 나왔거든요. 영국이 6,800만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1,000만 정도 많은데 하루에 6만 명 나왔어요. 사망자 얼마나 나왔냐면 2,000명까지 나왔어요. 와, 하루에요? 예, 하루에 2,000명. 이야. 우리 아까 1년에 1,9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1년치가 하루 만에 나와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영국도 락다운 그냥 긴급 사태 선포해서 아무도 못 나가 해놓고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일단 우리가 백신도 만드는 나라고 이러니까 최대한 빨리 맞춰줄게 해가지고 올리면서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정체되죠. 백신 접종률 우리 약간 정체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개를 조금 완화시켰더니 정체되다가 떨어지는데 요새 좀 다시 올라가요. 영국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러기 전에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너무 빨리 완화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천천히 낮추고 백신 접종률 빨리 올리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영국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 수용도가 4월 달에 60%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제가 이제 가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60 떨어지는데 다만 다행이었던 거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괜찮아. 그냥 맞으면 좋네. 이렇게 89.5%가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접종하는 걸 보니까 내 친구도 맞고 막 맞는 거 보니까 맞고 괜찮네? 이런 게 컸고 그다음에 자녀 백신 맞는 열풍이 보니까 많아요. 야 저렇게 자녀 백신 맞으려고 막 저렇게 줄 서도 맞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행복한 국민이네. 난 그냥 맞으러 가야지. 맞아. 해가지고 지금 접종 예약한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접종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 프로? 99%가 맞고 있대요. 이야. 엄청나죠. 백신이 없어요 진짜로. 아니 당연히 없을 찾으려고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난 알림 신청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번 바람부니까 네. 그냥 다 그냥 유행에 약해. 저는 유행에. 어리다고 안 놔줘요. 그러니까 20대 어떻게 된 거야? 늙어온데. 조금 있으면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설문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 정말 착하다는 걸 느끼는 게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40 몇 프로 돼요. 엄청 많아. 근데 더 재밌는 건 40 몇 프로가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맞겠냐 그러면 맞겠대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참 착하죠.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 그러는데 맞겠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그래서 K방역, 뭐 아까 진단, 시약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이 있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술, 뭐 우리가 사실 백신도 좀 늦었고 뭐 진단은 좀 빨리 했지만 좀 늦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술적인 가치도 중요할 수는 있긴 있는데 사실은 K방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거 뭐였냐면 바로 시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이겨냈다는 거. 그래서 감염병 재난이 있으면 전문가는 정부가 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시민이 동참하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답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K방역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 백신 접종에 동참할 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한때 대유행이었을 때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지 말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락다운 해라. 그러면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역에 있어서도 되게 강경론자들 그냥 뭐 다 꽉 막아가지고 뭐 입국 다 차단하고 그냥 한 달 정도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그럼 유행을 확 잡히기는 해요. 확 잡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뉴질랜드하고 호주인데요. 뉴질랜드랑 호주는 만약 집단 발병이 어떤 도시에서 딱 발생을 뭐 한 10명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도시 자체를 다 닫아버려요. 아예 못 나가 그 도시에서. 그리고 그 도시 전원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정말 필수적인 생활을 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하고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 정도 하면 돼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가 뭐 확진자가 하루에 뭐 30명, 100명 어떨 때는 없고 막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이긴 한데 그렇게 했었을 때 경제적으로 한 마이너스 8% 정도 경제 성장이 떨어졌어요. 뉴질랜드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인구 규모가 다르고 우리나라가 너무 밀집한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막는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차선책을 택한 거예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개인 방역 힘쓰고 마스크하고 이제 이런 손식이생 잘하는 조건에서 일단은 감염이 많이 되는 데를 주로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형태를 해서 아주 락다운까지 안 가고 그냥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다 같이 조심하는 전략을 썼으니까 사실 이게 더 힘들죠. 사실은 그냥 다 막아버리면 그냥 통제해버리면 끝나는데 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지금 OECD 중에서 회복 속도가 지금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막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대만인데 대만이 최근에 확진자 확 늘었잖아요. 대만이 지금 확진자 거의 2개월 동안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끝까지 지켰는데 대만은 이제 백신 접종이 늦어져서 생긴 문제라서 백신 접종 못한 거 사과하고 지금 백신 접종 서두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국가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국가. 그래서 특정 국가가 어떤 방역을 했는지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 국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도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역 상황도 안정시키는 그 모델들을 제대로 만들어가면 그 국가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게 K방역이라는 게 어떤 뭐 시약 잘 만들어서 약 잘 만들어서 이것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안에서 정부하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했었다는 것 또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볼 때 아주 잘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